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죠?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3주? 2주쯤 됐나요? 우리가 3, 4월 달 강의 끝나고, 이제 좀, 쉬면서 각자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5, 6월 달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새로, 온 얼굴도 있고, 또, 계속 공부하는 얼굴도 있고, 그래요. 지금 발표가 안 나서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수업이 3, 4월 달 끝나고 5, 6월 달 오늘 개강하기 전에 좀 일이 좀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30년까지는 교사 인원을 확 줄인다 라고 했어요. 그나마도 안 뽑는 이 상황에서 교사 인원을 줄인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죠. 충격이고 힘든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2030년까지 디자인 공예과가, 현재 있는 학교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과를 없애거나, 디자인 학교, 전문 학교가, 학교는 없어지지 않고 과를 좀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상업 전문 학교 쪽에 있던 학교들을 없애거나, 원래 고등학교가 이제 디자인 전문 학교는 없앨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상업교과, 상업 전문교과 계열에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는 공업 계열 쪽에 들어가 있거나, 디자인 공예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까지도 좀 그랬다가, 2015 개정이 되면서부터 아예 이제 디자인 문화 콘텐츠로 바뀌어 나온 거라서, 이 과가 없어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2016학년도인가요? 그때 수업으로 들어간 선생님 경기도, 그분이 근무한 학교는 원래가 그 학교가 상업학교였어요. 상업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거기 디자인과가 있는데, 그런 과만 좀 줄여나갈 뿐이지 아예 없어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030년까지 지금부터 12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거나 이제 정년이 되시거나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과를 안 뽑는 건 아닌 건데, 국가가 이제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뽑을지 띄엄띄엄 뽑을지는 요번 5월이나 6월 달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좀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출 분석을 좀 하십시다 하는 측면에서 개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이고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프린트물은 매주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매주 나갈 거고, 이 프린트물 안에는 이렇게 이제 매주 풀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첫날이라서 논술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문제 경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문제 중심으로 프린트물에 들어가 있고, 프린트물에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 문제 중심에 정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물 안에는 응용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프린트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매주, 이와 같이, B형 전공 답지, 요 답지를 매주 받을 겁니다. 매주 받고, 요 뒤쪽에 논술 문제 쓰는 칸이 있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첫날이라서, 논술 문제가 있긴 한데, 오늘은 개강이라서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제가 몰랐고, 그 다음에, 그래도 3, 4월 때 했던 분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 또 새로 오는 분이 어떤 분이 올지는 몰랐고, 자, 그러면 오늘 구성원들이 내가 나눠주는 논술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대체로 좀 못 풀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풀어보던 못 풀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풀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첨삭을 받던, 어쨌든 문제 하나는 논술 문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걸 어디에 작성해 오냐면
여기 뒷페이지 늘 작성을 해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량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역량이 늘어나서 선생님이 주는 문제, 논술 문제도 이 자리에서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첨삭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첨삭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첨삭은 연구실에서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5시에 수업이니까 한 4시 반, 4시 40분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연구실에 와 있으면 되겠고요. 연구실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선생님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오면 첨삭을 하면 되겠고, 교통이 좀 많이 이렇게 저희 집이 좀 멀어서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연구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미리 와서 앉아 있어서 공부하다가 오면 첨삭받으면 됩니다. 저도 최대한 일찍 오도록 할 거고요. 인강생들도 만약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인강생들도 썼던 거를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첨삭받고 저녁에 귀가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 6월 달에는 이렇게 영역별,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고요. 요거 저는 과거 선택형하고 서술형을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책으로, 제본으로. 그리고 들고 다니기가 좋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매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핵심 이론 및 선언술령 주제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 밑에 보면, 오늘 디자인 역사예요. 그죠? 그 디자인 역사에 관련돼서 오늘 기본서를 가지고 디자인 역사를 정리할 겁니다. 요거, 문제를 풀고 디자인 역사를 한번 쭉 훑어가고,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오늘 기출문제를 좀 보고 그 정답도 좀 확인하고 기출문제가 그것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무엇이 나올 것이다를 우리가 좀 확산해서 좀 해보고, 그 중에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제 좀 풀어볼 거고요. 서술형도 포함되고 논술형도 포함될 겁니다. 매주 서술형과 논술형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주는 서술형, 어느 주는 논술형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를 논술로 내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많죠. 그죠? 그럴 경우는 서술형으로 대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일반 같은 경우는 논술로 낼 수 있죠. 굿 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셜이라든가 그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 일반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거는 논술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논술 문제 하나로 온전히 내기에는 좀 모자라요. 따라서 다른 영역,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혹은 교사수 방법, 평가를 오버랩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논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디자인 역사랑 교사학습 방법을 조합을 해서 논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 쓰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자, 아니 선생님, 저희가 쓰기 어려운 문제, 무리가 있는 문제를 내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봐요. 어쨌든 발표가 나고 올해 우리 디자인 공익과를 뽑는다 라고 한다면 12월 달 첫 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월 중순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 디자인 공익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전부가 5월 달에 하고 있는 공부가 뭐냐면 기출 분석을 하고 있거나 논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디자인 공익과가 허접하거나 문제가 쉽거나 이렇지는 않거든. 쉬운 문제 쉽지만 어려운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인데 우리가 논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수준까지 안 되더라도 나는 거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논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이런 애들은 논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런 애들, 무슨 염색공 이런 걸로 논술 문제 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서술형이 좀 많거나, 어떤 주는 서술형, 논술형이 있거나, 어떤 주는 논술형만 있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전체가 오늘 디자인 역사, 다음 주가 디자인 일반, 색채학, 교육과정, 교사수 방법 평가, 이렇게 진행할 텐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각각의 영역마다, 과목마다 문항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진행하고 진도 맞추는 건 제가 끝까지 잘 지켜드릴 테니까 여태까지 또 그래왔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건 저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색채학 하다가 말았다라든가 디자인 일반만 하고 색채학은 다음 주를 미룬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 우리 디자인 공익과는 그동안에 기출문제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달랑 몇 개만 풀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제가 좀 진도를 봐서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택형 시절에 2009, 2010 학년도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 교육과정 특히 또 2007, 7차 이런 교육과정은 여기는 없지만 2015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교육과정 내용체계 외우나 이런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뭐 공부하고 싶으세요? 7차 2007 내용체계 외우고 싶거나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는 수업 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시해드렸고 기출문제 중에서 의미와 가치가 낮은 문제는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디자인 역사를 하는데 아주 옛날 문제 중에서 작품을 놓고 작품에 작가 이름 써라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답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오늘 일주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 경향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경향.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7, 6, 4학년도까지는 서술형, 그 다음에 19는 선택형, 그 다음에 8, 7, 6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구서술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거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2004학년도 2번 기마르, 브로이어, 모리스, 가우디, 미르칼라, 팩스틴 작가 이름 써라 이런 거는 요즘 이렇게 안 나와요.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좀 옛날 형태들은 굳이 열어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단 계획상 2주차는 디자인 일반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구나 라고 하는 경향은 알고 오셔야 돼요. 한마디로 요번 주 일주일 동안에 쭉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문제가 이런 거네 라고 좀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아지지 이거 뭐지? 라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일반 2017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그 2003학년도 창조성 평가 이건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쓸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고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좀 적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색채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색채학도 쭉 이런 거 물어봤구나 라고 문제를 열어보면서 그리고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이렇게 또 그 다음 주 걸 미리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 겸해서 좀 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사항 아시겠죠? 궁금한 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선언술문 작성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미술과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똑같은 거라서 디자인 공익과도 논술에도 기술이 있다. 서론과 결론 쓰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쓰기. 글의 설계, 즉 작성 방법이라고 나오죠. 작성 방법이 끝난 후에
글을 좀 써야 되는데, 우선 요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제가 3, 4월 달에 누누이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이 A형이에요. 그 다음에 B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90분이에요. 이것도 9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교시가 교육학. 그 다음에 이게 2교시가 되겠고, 이게 3교시 시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B형 같은 경우는, 특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4점, 그 다음에 5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답안지를 작성하자마자 90분이 땡! 끝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작성 다 했어. 논술 답성 다 했어. 그래서 끝! 점을 딱 찍는 순간 땡! 끝났어요. 답안지 걷어갑니다 라고 걷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점검할 시간이 없죠.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글을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점검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점검을 못하면 당연히 감점됩니다. 감점돼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감점 체제가 없는데, 논술형 같은 경우는 감점 체제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용 점수와 형식 점수가 있어요. 요것이 10점일 경우 내용 점수가 약 8.5점에서 9점까지, 형식 점수가 1.5점에서 1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용 점수는 정답에 해당하는 거고요. 형식은 글쓰기를 말해요. 특히 형식 같은 경우는 서술의 체계, 원고지 작성법, 여기서 말하는 원고지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원고지에 작성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 서술되어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첫 글자, 원고지 작성할 때 첫 글자 띄죠. 띄고 여기서 썼습니다. 그쵸? 그와 똑같이 첫 글자 띄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수사, 서수 같은 경우도 원칙은 한 글자 띄고 첫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콤마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중간에 끊어졌다 다 하고 요만큼 남았더라도 둘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20줄에 조건이 많을 경우는 요 칸이 아까우니까 당겨서, 지금 제가 칸을 좁게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답지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어. 첫째인데 이렇게 끝나서 다. 이 공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이어서 둘째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20줄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르면 요거 띄고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내려서 썼어야 돼요. 한 칸 띄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원고지 작성법들 이런 것들이 있고, 글의 독창성. 여기서 글의 독창성이나 우리가 국문학과가 아니라서 특별히 독창성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문법에 오류가 없거나 그 주어 수로 체계가 좀 정확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특별하게 뭐 대단히 미사역을 쓰거나 이럴 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짜임새끼에 있는 글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이 서술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박스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 조건이 막 달렸어. 마지막 조건에 답지를 짜임새 있게 작성할 것, 뭐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짜임새 끼는 말 뭐냐면 요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을 갖춰주면 더욱 좋겠고 요럴 때 형식 점수 받게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자,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라 하면 반드시 취해야 되고 안 하면 깎이는 거고요. 짜임새끼라고 한다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서론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보겠지만 전체 10에서 15% 글에 전체 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답지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20줄이거든요. 20줄. B형의 논술 답지가. 답안지를 보시면, 그죠? 시험 보시면 아시겠죠? 20줄이에요. 20줄 같은 경우 10%면은 몇 줄이에요? 2줄이죠? 2줄이거나 3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는 2줄이나 3줄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는 10% 이하. 그러니까 2줄 이내. 그래서 얘는 1줄이나 2줄 작성을 합니다. 나머지 본론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고지 작성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작성한 글이 오류가 있거나 오탈자가 있을 경우 원고지 작성법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R은 후보와 독일 공작연맹인데 자기가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바우하우스라고 적었어. 이렇게 갔다. 그래서 뭐라뭐라 막 써서 검토를 하는데, 어머, 독일 공자입니다. 미쳤나봐?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그냥 검정색 볼펜으로 2줄.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 쓰면 됩니다. 독일 공자연맹. TWB 적거나 독일 공자연맹 적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오탈자 적용을 안 했다. 그래서 글 전체에 오타, 잘못 쓴 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었다. 이건 잘못 쓴 글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쵸? 모델링을 얘기한 건데. 그럼 누가 봐도 잘못 쓴 거야? 그러면 답에 해당하는 것 아니고, 이것이 답은 아니고, 이후부터 답이겠지. 예를 들어서, 제품, 모델링, 명칭은, 단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답일 경우,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수로 같은 경우에서 오탈자가 있을 때 이거를 자기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로 이렇게 이런 걸 안 하면 안 한 개수가 1에서 3개까지는 0.03점 깎이고 하는 거예요. 개수가 있어, 개수가. 무조건 다 깎이는 게 너무 넘쳐서 2.3점 깎일 수는 없고 형식 점수 안에서 깎이는 거야.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90분 동안에 다 작성하고 자기 글을 점검하지 않고 제출하면 결국은 형식 점수는 깎인다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서술하는 방법까지 다 오늘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봅시다. 90분에서 10분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빼기 10분.
검토. 그럼 몇 분 남았어요? 80분 남았어요. 80분 동안에 이 7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8문제 논술까지 포함해서. 논술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적어요. 소요가 되더라고요. 20분은 너무 빡빡하고, 이따 이런 데 한번 써보면 알아. 미술과 학생들에게 25분을 줬더니 5줄 쓰더라고, 5줄. 어떤 학생들, 공부했던 학생들은 한 10줄, 12줄 정도. 그렇게 편차가 좀 나요. 어쨌든 20줄을 다 못 써, 25분 안에. 근데 이제 그걸 훈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25분, 30분 안에 20줄 다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앞으로 쭉 해 나갈 건데, 우리 목표는 30분 동안에 논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30분. 논술. 자, 이렇게 되면 몇 분 남아요? 50분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야? 5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야? 7분, 5분에서 7분. 쉬운 문제는 5분, 어려운 문제는 7분. 그래서 1문항당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부터 타임 수치라든가 이걸 딱 놓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한 가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쭉 나왔어요. 우선 우리는 내용적인 정답을 계속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자. 두 번째, 이제 5, 6월 달이니까 논술도 연습을 하자. 서술도 연습 게으리 하지 말자. 서술형, 논술형 같이. 서술형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한 문항당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평균 몇 분 소요한다. 5분에서 7분 소요한다. 논술은 우리 목표 몇 분 안에 끝낸다. 30분. 썸네일 스케치,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구상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구상 포함해서 작성까지 30분 쓴다. 요거예요. 30분. 요게 굉장히 좀 빡빡한 시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잠깐 우리 산수 좀 해보자고. 우리 좀 거리가 먼 산수. 우리 산수하고 좀 거리 멀잖아, 그죠? 다 DNA 구조가 비슷해서 그래. 얘가 지금 20줄이에요, 지금. 얘가 20줄. 20줄. 서술형은 4줄이에요. 4줄짜리가 7개. 그죠? 그럼 4줄짜리를 5분씩 쓰면은, 4줄짜리를 5분씩 쓰면은, 자, 20줄이면 4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있어야 되잖아요. 5개 있어야 20줄이 되는 거죠, 4줄짜리가. 그러면, 5줄. 그러면 20줄인데, 그러면 5, 25. 이거 봐. 그러니까 서술형 쓰는 속도만큼 논술을 막 써나가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산수만 계산해서 그래요. 그런데 논술은 그렇게 할 수 있나? 없지. 구상해야지.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뭐 중요한 단어 써놓고 막 썸네일 메모 같은 거 막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머리 뜯고 한쪽에서는 막 발 떨리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하다가 이제 막 써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30분이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고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좀 쉬운 문제는 팍 그냥 2, 3분 딱 끝내가지고 시간 세이브를 계속 해 나간 다음에 논술에 좀 여유롭게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 따라서 5, 6월 달에는 서술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었지만 이거보다는 좀 당겨서 하는 연습. 그 다음에 어쨌든 논술도 30분 안에 20줄 쓰는 연습. 요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형식적인 점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탈자 항상 점검하고 얘네들은 점수를 깎아먹어요. 개수 안에서 0.03 또 몇 개에서 몇 개까지 0.06 몇 개에서 몇 개까지 1점 그리고 끝. 뭐 많이 틀리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 1점 차이 어떻게 되느냐? 1점 차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이미 이제 작년 재작년 공부했던 분들은 알아. 0.03점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를 안다고. 그래서 그런 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글을 작성하고 자기 글을 검토하고 그리고 제출하거나 제시를 해야 돼.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서 작성 방법이 결국 우리에게는 글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술 문제가 특히 전공 논술은 교육학하고 달라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요 순서대로 작성하면 곧 짜임새에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대체로 여기가 교육과정에 나와요. 요게. 대체로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혹은 뭐 교수법이 나오거나 혹은 평가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건 내가 하필 안 해온 게 나왔네. 어쩔까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안 해온 게 나왔어. 선생님이 짜임새 요 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만 실이 한 칸, 두 칸 비우고 여기부터 써야지 룰루랄라. 여기부터 쓰면 어떻게 될까? 요 전체 채점이 안 돼요. 앞에 비워주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무조건 당겨서 써야 돼요.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할 수 없어. 무조건 당겨서 써. 그 다음에 알듯 말듯해. 이거 알듯 말듯해. 그렇다고 시간 잡아먹으면 결국은 시험지 뺏어가고 안 내려고 하다가 시험지는 두 동강 나고 남북 분담이 되면서 시험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재현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탑지가. 그래서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당겨서 써야 돼. 짜임새는 깎아먹더라도 당겨서 쓰고 여유롭게 하고 면 끝에 쓰다 보니 기억이 났어. 그럼 이제 그때 적어놔도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막 비워놓거나 고민하고 막 생각하다가 시간 가서 나머지를 못 쓰는 것보단 차라리 순서가 좀 바뀌어도 작성 방법의 조건을 바뀌어도 어쨌든 다 채우고 쓰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에서 이제 앞으로 저 문장에서 볼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냐면 두 갈씩 간결체. 주어는 반드시 요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글을 순서 없이 작성을 해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아르누보하고 독일 공작연맹의 조형적 특징을 정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요거는 생각이 나는데 요게 생각이 안 나. 그런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요거와 요거의 생산 방식 비교 서술해라. 요거 생각이 잘 안 났어. 근데 이건 생각이 딱 나. 마침 자기가 논문을 쓰는 거거든. 그럼 뭐 미친 듯이 이거부터 써야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르누보 샬라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독일 공작연맹의 그 생산 방식은 기계 생산이다, 대량 생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다. 어쨌든 얘는 비워먹었잖아요, 지금. 그치? 적다 보니 생각이 났어. 그래서 단순미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글이 조형적인 특징인지, 생산 방식의 특징인지 없잖아. 이러면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받는 점수가 막 낮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 독일 공작연맹의 조형적 특징은 이러이러하다. 생산 방식은 이러이러하다. 알바알토의 형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리고 그걸 적어줄 때 순서를 뒤바뀌어 썼더라도 밑에 채워놓으면 되거든. 이해되세요? 자, 설명으로 들어가죠. 알겠어요. 그냥 일단 몸을 부딪혀 봐야지. 일단 부딪혀 보면서
첨삭도 좀 하고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하고 같이 피드백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딪혀 나가야 되니까 그리 알았으면 좋겠고요. 인강생들은 인강의 특성상 지금 5월 달에 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6월 달에 들을 수도 있고 7월 달에 들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언제 듣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말고 반드시 써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첨삭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여러분이 썼던 거를 스캔을 해서 티치스파 담당자에 보내주면 티치스파가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절차. 그래서 아마 조금 한 주 정도 걸리겠죠? 그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아마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방법은 우리 디자인 공예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첨부 파일로 올리면 첨부 파일로 내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첨삭할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주의점, 인강생 같은 경우 특히 주의점, 자기가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타이핑으로 쓴 글씨는 첨삭의 의미가 없어요. 오탈자 다 잡혀져 있죠. 그죠? 문법 다 고쳐서 이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져. 내용만 첨삭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아쉬우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자기 글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설령 답을 몰라서 책을 보고 썼더라도 괜찮아요. 책을 보고 썼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책 보고 썼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요 정도 단어는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걸 글은 이렇게 짜임새 아무리 책을 보더라도 요거 좀 먼저 쓰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서론과 결론 쓰기 유의점이 있습니다. 글의 설계, 작성 방법 순서 끝나는 써야 됩니다. 새로 바뀐 서답형 시험 중 논술형 문제에서는 분량 관계상 서론과 결론이 필요 없습니다. 분량 관계상 서론과 결론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작성 방법에 답제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논술할 것이라고 하면 서론은 전체 문제의 10에서 15%, 20줄의 경우 이 둘에서 세 줄 정도 이내로 쓰면 되겠습니다. 본론은 가급적이면 짧게 쓰세요. 문장을 길게 쓰는 순간 말이 꼬여. 주술 관계가 애매해져. 그래서 간결체 문장을 합니다. 간결체. 분량의 글을 쓴 연습만이 자신의 문장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게 됩니다. 간결체와 함께 두 갈씩으로 쓰시고, 여기는 없지만 이어서 쓰세요. 반드시 주어를 사용한다. 반드시 주어를 사용해야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주어가 있죠. 그거는 반드시 써줘야 돼. 앞에.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꼭 연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접속부사 사용하지 맙시다. 접속부사를 쓴다는 건 자연히 문장이 길어진다는 뜻이야. 길어지면 문장은 좀 오류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접속부사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기에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고, 동의로 반복은 피하세요. 동의로 반복은 점수 안 줍니다. 앞에 점수를 하나 줘버리면 그 다음에 점수를 안 줘요. 주어와 수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지나친 묘사, 부연 설명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의 관점과 범위에 맞도록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소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작성 방법에 따라 그대로 써주시면 좋죠. 가급적 문제 조건 순서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과 내용 핵심을 작성하시고, 지나친 과장, 미사용 피하고, 간결체로 쓰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분명히 됩니다. 무엇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마도일 것 같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 객관적 논거, 우리 디자인 용어 사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키워드를 주시면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분량 지키시고, 영어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색채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안 그러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런 거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본론을 쓸 때, 서론에서 본론 쓸 때 흔히들 막 5학기가 끝나서 논문학기 끝나고 시험 보는 학생들 일 경우 비슷한 오류를 범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논문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시험. 수험생이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지 양식으로 써야지 마치 논문처럼 무엇을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작성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글자 쓸 때요. 글자를 쓸 때 테두리 나가면 안 되죠. 줄글에는 상관없어요. 중간 박스 안에는. 그 박스 안에, 큰 박스 안에 있죠? 큰 박스 안에는 상관없어요. 무시하고. 하고 그 위에다 써도 됩니다. 겹쳐도 되고, 혹은 써야 될 말이 많아서 밀려가지고 자기는 이 말을 꼭 반드시 써야 돼. 그런데 20줄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두 줄, 세 줄 정도부터는 한 칸에 두 줄씩 써나가도 되는 거예요. 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박스만 한정되어 있지 자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줄, 세 줄 막 써도 됩니다. 또 질문. 애초부터 그러면 한 칸에 두 줄씩 써요? 애초부터 한 칸에 두 줄 써도 되죠?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0줄인데 10줄이나 12줄 정도 해서 끝 되겠죠. 그 안에 글씨가 판독성 있어야 되겠고 3명이 채점합니다. 3명이. 그래서 한 명이라도 판독이 안 되거나 그래서 점수를 안 주면 자기 손해잖아요. 평균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독성, 판독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정답과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12줄이면 어떻고? 그죠? 이 박스 안에서 중간중 끝나면 어때요? 깨알같이 써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 것. 매년 수험생 유의사항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받아보면 첫 페이지에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거든. 그걸 쫙 한번 봐야 돼. 그건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받으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9월 달에 모의고사를 할 때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제가 매주 문제마다 이렇게 실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늘 보고 있다가 그럼 이제 눈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받는 유의사항이 뭔가 숫자가 늘었어. 유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호도 있어. 그럼 뭐 이상하잖아?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어요. 어떤 애는 끝자를 적어라 하는 조건이 달릴 때도 있었고 어떤 애는 그런 조건이 안 달릴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논술은 가급적이면 맨 끝에 끝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2010학년 그때쯤에는 끝자 달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끝자를 작성하지 않아서 점수 깎여서 그걸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논술문 제일 끝에 끝. 논술문이니까. 문장이니까. 끝이 있어야지. 당연하죠. 그나마 그래도 그 학생이 남학생이라서 그냥 나한테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무리 가채점에도 자기가 떨어질 점수가 아니야.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교육청 가서 자기 글을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채점을 해봤는데 논술에서 딱 보는 순간 논술문 네 문제 전체 그때는 논술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이었거든 문제가. 끝자를 하나도 안 적은 거지. 그래서 그 점수 차로 떨어진 것이 명확하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건은 매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은 7, 8월 달에 유의사항을 늘 볼 거고 9, 10월 때도 볼 거고 그 형태나 그 글이나 개수에서 약간 이상하면 시험 당일날 그거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는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자, 유의사항과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설명만 들어서 모르고요.
작성을 해보면서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발세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되더라도 논술문을 꼭 작성해보고 서술문을 꼭 작성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2016학년도 A13번 문항. 요거예요. 최근 거는 문제 이렇게 실어 놓을게요. 그리고 굳이 문제를 안 실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번호만 적어 놓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해가죠? 그리고 지나간 선택형이라든가 구소술형은 이렇게 문제 굳이 캡처 안 떠놓을 거예요. 자, 다음은 목재를 사용한 의자에 대한 자료이다. 이 의자 좌판에 사용된 가공법의 명칭을 쓰고 이 방법의 장점을 3가지 서술하시오. 결국 명칭 1점, 장점 3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거 2016학년도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우리가 올해 뽑아서 시험을 보면 19학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요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대로 나오진 않는데 요 도판이 나오거나 이것처럼 이 도판이 아니라 다른 의자로 해서 가공 방법을 물어보거나 이 방법의 장점 물어볼 수 있겠죠. 꼭 이 도판이 아니어도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풀어보는 게 맞아요. 자, 공부가 안 돼 있겠지만 볼펜을 드시고요. 답지를 펴시고요. 그렇죠. 답지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노란색 요거. 네. 요 문제를 지금 거기다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요 밑에 또 여백이 있다. 그쵸? 어디 갔니? 요 밑에 여백이 있다. 그치?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해봐도 상관없고, 근데 이왕이면, 여기다 자꾸 해보는 연습. 왜냐면 얘는 이렇게 가로가로 길고, 세로 A4 용지고, 요건 좀 용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해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체크해 가면서 작성해 볼 겁니다. 자, 모르면 상관없어요. 책을 보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요거 맞았어요. 그죠? 잘했어요, 이거. 요거는, 이 기법에 해당하는 건지, 이 재료에 해당하는 건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지? 이거는 맞았어. 그죠? 잘했어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주어를 꼭 써줘야 돼. 그래서 잘했어. 1점 받았다.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것이 기법의 장점인지 재료의 장점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죠? 계속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잘못 썼을 경우, 이렇게 다 잘못 썼으면 시험지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몇 번이야? 1번, 2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연습하는 거니까 괜찮아. 쑥스러워하지 마. 이러면서 고쳐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요거 좀 한 장 뭐 더 있으니까, 그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왜 얘를 다 썼는지 보자. 읽거나 알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옆에다 쓰려니까, 값없어.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잘못 써서 2줄 가는 거 많아도 여기 안에서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해가죠? 네. 그래서 다 썼어요? 써봐. 쓰고 몇 분이 걸렸나 확인해 봐야 돼. 자, 됐어요?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정답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프린트물 뒷페이지에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자 보세요. 문제가 일단 여기에 이미 적층성형된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합판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합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가공 방법을 합판으로 꽂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미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합판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 그럼 가공 방법은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공목 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정답.
가공 방법은 목재, 집성 및 절곡 기법. 요것도 정답이고요. 요것도 정답, 요것도 정답. 공목 기법이다. 정답이 되겠죠, 그렇지? 자, 스스로가 자가채점 해보세요. 자기가 쓴 글에서 자가채점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5, 6월달 기출분석 끝날 때까지는 자가채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공목기법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을 썼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아. 근데 선생님이 준 정답에는 없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쓴 글도 정답일 것 같아. 이럴 경우는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칠하거나 밑줄을 칠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표시해 둘 것.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이건 정답이 안 되나요? 이렇게. 그걸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글은 곧 언어이고 문화이고 습관이에요. 공부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공부한 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자칫 긴장하고 시험장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 말하는 습관대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 이거. 근데 평소에 이거 정답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쓰는 습관 혹은 그 용어 이런 것들 일지라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의미는 같지만 정답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 그런 용어는 잊어버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따라서 자가채점을 하시고 의미가 같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이거 맞을 것 같다, 정답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색깔로 체크하기.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기법은 첫째, 가벼우면서 튼튼하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둘째, 인체공학적 편함을 준다. 셋째, 대량 생산 가능한 단순 명쾌한 디자인. 그 다음에 튼튼한 프레임. 그래서 유사 답안에 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또 라미네이트 가구 제작에 큰 효율성을 준다. 요것까지도 정답이 돼요. 자, 우리가 2016학년도 A13번 풀었어요. 자,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잘 보세요. 5, 6월 달에 기출 분석 강의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권고의 말을 정말 제대로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출 분석 강의는 기출이라고 하는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해설 혹은 해석. 요거 있죠? 요거 순수하게 정답만 알아가는 겁니다. 정답. 그 다음에 플러스 이론 설명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임용시험의 체질과 특성상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진 않아요. 영역이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역사, 알바 알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좀 다르게 내겠지. 게슈탈트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연속성을 물어봤다면 요번에는 폐쇄성을 물어볼 수 있겠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해설과 해석, 정답을 알아가는 요것만 파악하는 공부라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이론 공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쉬움이 많은 거죠. 정확하게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영역의 중요도, 영역 내에서 중요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이후 출제 가능한 거, 내용을 뽑는 겁니다. 선정.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 출제 가능한 내용 선정하는 거. 우리 기출 분석은 요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정답도 있고 요것도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것이 출제 가능할 겁니다. 라고 내 생각을 얘기해 주고서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주제를 확산시켜 줄 겁니다. 매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꼭 서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작성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오면 일주일 그냥 망가지는 거야.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일부 문제만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 다 풀어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주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올라, 실력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저도 7월달, 9월달까지 계속 저기서 문제를 응용해서 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7월달, 9월달, 7, 8, 90, 11일 동안에 문제 생소하지 않고 이거 공부한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다시 도루묵.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에 문제를 나눠줬다. 그럼 학생들은 열심히 막 90분 문제를 푸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문제 안 풀고 밖에 있어. 아니면 안 와. 그랬다가 정답 설명할 때만 쓰고 와가지고 정답만 받아보고 가는 거야. 정답만 외우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학교 되게 어려워요. 그냥 공부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꼭 풀어볼 때 풀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풀어볼 때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은 기분 좋게 풀 거고 안 했던 사람은 완전히 그냥 또 도루묵이 되니까 지금부터 꼭 어떤 걸 해야 돼?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5, 6월 달의 핵심입니다. 정답, 그 다음에 영역별 가능한, 출제 가능한 거, 확산하는 거, 이거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오는 거. 여기 꼭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2016학년도 A13번에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1번 알바 알토가 나왔어요. 2번 합판이 나왔어요. 3번 이거 가공 방법이죠. 명칭하고 장점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일단 알바토 어디 소속이야?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모던. 이 모던 1번 양식의 특징 최소한 2개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양식의 대표 디자이너. 세 번째, 디자이너의 대표 작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재 재료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합판, 두 번째 MDF 파티클 보드. 그죠? 다시 또 세 번째. 목재가 있으면 목재 봐봐요. 지금 얘 의자잖아, 의자. 의자. 그치? 그러면 의자가 주로 의자 재료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동안에. 대체로 목재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뭐가 많았어요? 특히 포스트 모던에 와서 플라스틱, 합성 수지. 그게 많았지. 그죠? 뭐 기타 철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골판지도 있고 다양한데 그래도 개수로 따지자면 얘가 많았어. 따라서 재료 합성 수지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소수라는 거지. 됐나요? 자, 요게 지금 내가 확산해 준 거야, 이렇게. 확산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돼. 일주일 동안에. 자, 봐봐요. 양식의 특징 두 가지는 얘는 서술을 해서 서술 연습, 서술을 해 오셔야 돼요. 이해되죠? 이건 서술. 얘는 양식의 대표 디자이너랑 대표 작품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여러 번 봐두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읽고 공부하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한 문제의 서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합성수지 특성도 역시 서술. 그쵸? 자, 서술할 때 서술만 한 번 딱 하고 끝날 건가요? 나 서술했으니까 숙제 끝 이럴 건가? 아니잖아. 서술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답지에서 보는 것처럼 굵은 글씨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창문들을 보고서 얘네를 서술했다. 스칸디나비아 모던의 양식의 특징을 서술했다. 서술을 일단 했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꼭 들어가서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고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주 A4 용지든 혹은 메모지든 포스트잇은 상관없어요. 혹은 프린트물 뒷면이든 상관없어. 여백에다가 앞으로 매주 저한테 매주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일주 공부 계획 해서 뭐뭐 서술 뭐뭐 이렇게 작성했고 얘는 서술 얘는 읽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렇게 해서 딱 해놓고 이거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 저 이거 서술하기로 해서 해왔어요
하고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서술을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10개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봤던 제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고작 5개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성공하는 거야. 개수 제한 없더라도 일주일간 어쨌든 자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만드는 것도 중요해. 요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요걸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 이해가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일단 첫 번째 문제 가지고 확산해 준 거에서 자기가 공부할 거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저 이거 이미 다 외웠어요. 그럼 안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자기 공부니까.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작성해 보세요. 요거 자기가 계획표. 내가 좀 확산해 준 거예요, 그거에서. 근데 나는 이렇게 선생님 막 해줬는데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생각이 또 났어. 그럼 자기가 더 추가해서 상관없지. 자, 지금 요거 작성해 보세요, 요거.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어린애 다루듯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건 서술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서술한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서술한 내용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선생님 외워오면 되고. 그렇지. 그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모을 수 있는 종이나 아니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찾기 어려우니까. 오늘 첫 주라서 그렇게 하고. 자, 선생님 거부터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 이거 서술해 볼 거예요? 네. 이것도 서술해 볼 거고. 네. 그럼 이제 여기다 서술해 보는 거야. 네. 서술하고 키워드를 또 형광 배치랑 해서 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눈으로 공부하고.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작성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1시간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확산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지 않은 건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확산할 것도 확산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요 중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꼭 연습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만약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문제를 내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5, 6월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5, 6월달을 굉장히 알차게 그리고 실력이 확 느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